자, 오늘 연재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오늘 배포해드린 책 내용을 좀 더 나중에 더 참고하시고 오늘 중에 이슬을 모셔서 오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주 대표님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이걸로 사실지 않았다. 이걸로 이겨도 제가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보니까 우리 사회,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여기 모여 계신 것 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임복일 회장님, 또 우리 조혜자 여사님, 우리 김길자 총장님 해가지고 또 전부 이렇게 원로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가 이게 마음 놓고 강의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또 여기 회장님께서는 제 11년 경기고등학교 11년 대선배이신 그 연상환 회장님까지 계셔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저를 초청까지 해주는데 기여를 하시고 제 책까지 이렇게 많이 사주신 우리 이영희 회장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저 책이 사실은 제가 게을러가지고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들으신 분들이 그거 좀 책으로 좀 편해지고 그러느냐고. 그런데 제가 게을러서 책 쓸 생각을 못하고 있었더니 제가 강의하는 거를 쭉 들으신 우리 그 사무총장께서 그걸 다 녹취를 해가지고 저한테 교정만 봐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교정만 봐가지고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내용은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오늘 주제에 맞는 내용만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야 된다는 것은 다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그거는 생략을 하고,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그러면은 자유민주주의 천적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천적이 뭐냐? 바로 공산주의나 공산주의자가 되겠죠. 좀 넓게 얘기하면은 변형된 공산주의자까지 포함해서 변형된 공산주의까지 포함해서 종북 이념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산주의의 적이,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적이 공산주의인 거는 일찍이 1923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공산주의 당구당이라는 논문에서 밝히셨습니다. 공산주의는 인간의 적이고 자유의 적이다. 이렇게 제가 뭘 말씀한 거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1989년에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언이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 내용은 보면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의 경쟁에서 이제 경쟁이 끝났다. 자유민주주의가 이겼다. 그래서 다시는 역사에 변환이 없을 것이다. 그동안의 유물사발에 의하면은 우리 역사는 원시 공산사회부터 시작해서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 공산주의 이렇게 변해왔는데 이제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간의 경쟁이 끝나서 이제 역사가 더 이상 바뀌는 건 없다. 이렇게 이제 단정을 하고 역사의 종언이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991년에 소련이 붕괴가 되니까 드디어 후쿠야마가 제대로 역사를 파악을 했다. 그래가지고서는 후쿠야마의 논문이 굉장히 유명해졌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공안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검사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거는 틀렸다. 자유민주 체제가 있는 한은 공산주의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자유민주 체제의 천적이 공산주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적은 공산주의만이 아니고 변형된 공산주의까지 전부 자유민주주의 적입니다. 그러면은 그 공산주의와 변형된 공산주의까지 합쳐서 제가 종북 이념 그 좌경 이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좌경 이념을 말씀드리든지 공산주의를 말씀드리든지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같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좌경 이념이라는 게 뭐냐? 제가 공안을 쭉 담당하면서 공산주의나 좌경 이념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제가 정의한 내용은 사회적 약자를 이용하여 정권을 획득하려는 사기극이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 정의에 대해서 뭐 이의를 하는 분이 없어서 이걸 그냥 그 좌경 이념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사기극이라고 했느냐? 혁명의 성공만 하면은 이 사회에 주인으로 만들어줄 것 같이 달콤한 말로 꼬셔가지고 실제 혁명이 성공하면은 주인으로 만들어지기는커녕 원래 가지고 있던 주권도 뺏고 모든 권리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이거는 사기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기극에 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느냐? 그 사기 수법이 기기묘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공산주의자들이 속이는 수법, 공산주의자들이 사기 수법에 대해서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좀 안 좋은데 죄송합니다. 간이 물을 좀 마셔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남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이념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쪽에는 공산주의 이념이고 우리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인데, 그러면은 사실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자유민주주의가 왜 좋은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왜 지켜야 되는지 이거를 교육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 다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도 지나셨지만 그런 그 이념 교육을 제대로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실 걸로 알고 제가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부가 이념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정부도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념 교육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교 시간에 도덕 시간이나 윤리 시간 이런데 이념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념 교육을 초창기에는 6.25 직후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념 교육을 따로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공산주의가 왜 나쁘냐 얘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6.25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 경상도 한쪽만 빼놓고는 전 국토가 다 이제 공산주의자들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전부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공산당이 왜 나쁜지 이거를 다 알게 됐습니다. 사실 해방 직후에는 우리나라가 어느 체제를 택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사회주의를 택해야 된다가 70%, 공산주의를 택해야 된다가 7%인데 사실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같은 뜻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77%가 공산주의를 지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6.25 전쟁을 겪으면서 따로 이론으로는 설명하기가 힘들었는데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쁜 건지를 우리 국민들이 모두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직후에는 따로 이념 교육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전 세대에 대해서는 이념 교육을 좀 많이 강화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념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 도덕 시간에 이념 교육을 하도록 했는데 왜 공산주의가 나쁜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념 교육을 하는 그 강사가 유물사관을 가르친다든지 자본론을 가르친다든지 노동가치설 이런 것 공산주의 가치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니까 이거는 공산주의가 왜 나쁜 일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를 선전하는 교육이 돼버려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사가 그 당시 반공보 위반으로 처벌받기도 하고 이러니까 아예 이거는 귀찮아서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1980년대부터는 진북 반미 좌경우식과 학습이 아주 광범위하게 시행이 됐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된 거죠. 제대로 공산주의가 왜 나쁜 일을 가르치기는커녕 공산주의 이론 교육이 되버려가지고 그래서 오랫동안 이념 교육을 하지 못했었는데 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념 교육을 제대로 못했느냐? 이념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가 없어서 제대로 못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1970년대 후반에 이게 목소리가 어디까지 괜찮은지 오늘 이렇게 명지대학교 윤홍구 교수님이라고 아주 아시는 분 많이 계실 겁니다. 아주 공산주의 이론에 통달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1970년대 후반에 전 세계 공산주의 국가들이 전부 수령 1인 독재 체제로 되어 있는 걸 보고 이거는 뭔가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공산주의 이론이 굉장히 심오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공산주의 체제가 잘못돼가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공산주의가 이론은 좋은데 내가 공산주의를 이념을 충분히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지. 그리고 현실이 그 좋은 이론을 따르지 못해서 그런 거지. 실제로 공산주의는 좋은 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론은 좋은데 현실이 따르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윤홍구 교수님은 아니 공산주의 이론에 통달한 분이기 때문에 그럴 리가 있느냐. 이론이 좋으면은 결과도 좋아야지. 이론이 좋다면서 왜 하나같이 결과가 그 모양이냐. 그래서 의문을 품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공산주의 종국인 소련의 정치학교 가서 경제학교 가서 이런 거를 찾아가지고 다시 쭉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윤홍구 교수님이 발견한 것이 바로 이 공산주의 이론의 허구성, 공산주의 이론의 이중구조, 거기다가 공산주의들이 쓰는 사기 수법 이런 것들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자들의 사기 수법을 제가 알게 됐는데 그 공산주의자들의 사기 수법을 제가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공산주의 이념, 공산주의 이론은 이론이 완전히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된다. 능력에 따라 이루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계급이 없는 사회다. 이런 것들은 전부 공산주의의 선전 이론입니다. 공산주의 세계에 사는 사람 외에 외부 사는 사람들은 공산주의 선전 이론만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산주의 사회 내에서는 이 이론이 지켜지고 있느냐? 공산주의 내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실천 이론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될 수 있느냐? 공산주의 이론에 의하면은 계급 간의 권력을 나눠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라고 해가지고 노동자 농민이 혁명을 일으켜서 혁명에 성공하면은 첫 번째로 농민을 이 주권자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노동자
그러니까 계급 간의 권력을 나눠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에 되면은 농민을 권력에서 제외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농민은 자기 땅에다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그래서 뿌띠 부르주아지라고 해가지고 이 사적 소유에 대한 욕구를 버릴 수 없고, 그래서 언제든지 부르주아지에 영합할 수 있는 기회주의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농민은 완전히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자는 주인이 될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이 공산당의 조직 원리를 쓰는 이론이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라는 게 있습니다. 줄여서 민주집중제라고 그러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노동자들이 수천만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주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겠느냐? 주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주권을 공산당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민주집중제의 원리입니다. 공산당의 조직 원리죠. 그러면은 이제 주권자는 노동자가 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까? 공산당한테 주권을 내겨줬기 때문에 이제 주권자는 공산당의 주권자고 노동자는 그냥 지배를 받는 주권이 없는 그 노예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공산당은 제대로 주권자가 될 수 있느냐? 공산당은 또 수만 명이 될 텐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주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공산당의 주권을 중앙위원회에다가 위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권자는 중앙위원회가 주권자가 되고 공산당은 그냥 지배받는 노예에 불과한 거죠. 이 주권이라는 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국가 내에서는 절대적인 권력이기 때문에 이 주권자의 명령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의를 하거나 거부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을 뺏겼다라는 것은 그대로 노예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앙위원회는 주권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중앙위원들도 수십 명이 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주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중앙위원회의 주권을 정치국에다가 위임을 합니다. 그럼 정치국은 제대로 그 주권자가 될 수 있나? 정치국도 여러 명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주권은 수령한테 위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는 어느 공산주의 국가든지 무조건 수령 1인 독재 체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이론은 좋은데 현실에 미치지 못해서 수령 1인 독재 체제가 되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 실천 이론은 수령 1인 독재 체제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하는 선전 이론과 자기네들이 실제로 적용하는 실천 이론은 전혀 다르다. 이게 이제 공산주의 사기수법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기수법은 용어 혼란 전술입니다. 용어 혼란 전술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산주의단에 쓰는 용어와 우리가 쓰는 용어가 아주 의미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민족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거를 한결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북한에서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주한미군 철수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그러는데 북한에서는 온 세상이 공산화된 상태를 평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평화를 이루자 그러면은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온 전 국토를 공산화하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가장 심한 그 용어 혼란 전술이 민주주의라는 용어입니다. 원래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주의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자유민주 체제를 공격할 방법을 찾는데 민주주의는 정치 체제로도 민주주의고 경제 체제로는 자본주의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정치적으로도 공산주의고 경제적으로도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경제 부분에서 자본주의가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를 공격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인간을 좀 무시하는 그런 기분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산주의 가지고 자본주의를 공격하기는 아주 쉬운데 공산주의 가지고 민주주의를 공격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오랜 그 세월을 겪으면서 뭐 군주제, 왕정 뭐 이런 걸 겪으면서 국민이 주인이라는 자유민주 체제까지 왔는데 그거를 잘못됐다고 비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그러면은 민주주의는 공격하지 않고 자본주의만 공격할 것이냐? 아니,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수를 쓰냐면은 자유민주주의한테 너희만 민주주의냐? 우리도 민주주의다. 왜 공산주의가 어떻게 해서 민주주의가 되느냐? 그러면은 우리는 프롤레타리아가 주인이 되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다른 계급에 대해서 독재를 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다. 그 프롤레타리아 독재하고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하고는 이게 둘 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다만 공산주의 체제 내에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공산주의 세계 밖에 우리 그 자유민주 체제에서는 독재란 말을 싫어하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말 대신에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프롤레타리아 독재나 프롤레타리아가 다른 계급에 대해서 독재를 한다고 해가지고 프롤레타리아 독재, 프롤레타리아가 주인이라고 해가지고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이런 이제 그 말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도 민주주의다. 왜 민주주의냐? 우리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다. 그런데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나 자유민주주의나 둘 다 민주주의라고 그러면은 공산주의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하는 게 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안 되지 않겠습니까? 둘 다 같은 민주주의라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꼼수를 취하느냐? 우리가 진짜 민주주의고 자유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다.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고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진짜 민주주의고 자유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다. 왜 그러냐? 어차피 어느 계급이 다른 계급에 대해서 독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소수인 부르주아가 다수에 대해서 독재를 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보다는 다수인 프롤레타리아가 소수인 부르주아에 대해서 독재를 하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가 더 민주적이다. 이래서 얘네들은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라고 그러지만 말만 국민이 주인이라고 그랬고 어떻게 전 국민이 다 주인이 되느냐? 주인이 있으면 종이 있고 지배자가 있으면 피지배자가 있는 것이지 전 국민이 주인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전 국민이 주인이라고 해놓고 사실은 소수의 부르주아가 다수의 프롤레타리아에서 독재를 하는 부르주아 독재, 부르주아가 주인인 부르주아 민주주의다. 이래서 지네들이 진짜 민주주의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 그러면은 우리는 당연히 자유민주주의를 생각하고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민주화 유공자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났습니까? 그래가지고 민주화 유공자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금전적 보상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명예를 차지하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있었던 민주화 유공자는 99.9%는 전부 그게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민주화 운동, 공산주의의 운동인 거를 우리 국민들이 그 민주주의 뜻을 헷갈리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전부 민주화 유공자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공을 가로채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기 수법이 궤변입니다. 궤변이라는 건 옛날에 소피스트들이 그리스에서 소피스트들이 많이 쓰던 그런 그 논법인 것은 잘 알고 계시죠? 토론을 하는데 무조건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의 사고를 흔들었거나 감정을 격앙시켜가지고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게 하고 이게 그 논쟁에서 이기는 그런 논법을 궤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그 궤변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민주집중계라는 또 궤변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공산주의 조직 원리인데, 아니 노동자들의 주권을 잘 주권자로 만들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주권을 공산당한테 위임한다. 그러면은 그 주권을 뺏는 건데 그게 무슨 위임입니까? 이게 이런 궤변을 사실은 주권을 뺏으면서 그거를 위임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궤변을 써가지고 그런 공산주의 이 조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억지를 씁니다. 지금 가장 심한 억지가 우리나라 헌법은 헌법 안에 전문에도 있고 헌법 4조에도 있고 우리나라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것을 확실히 표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좌익 세력들은 전에 문재인 정권이라든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 얘기 알고 계시나요?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2011년도에 이명박 정권 때 우리 자유민주 세력들이 아니 우리나라 학생들의 이 교과서가 이게 대한민국 교과서냐 이게 북한 교과서냐 이게 그래가지고 항의를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제 이주호 장관이 우리 애국 세력들의 이제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역사 교과서를 편찬하는 역사교육과정 개발 추진위원회에다 대고 좀 우리나라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인 것을 좀 분명히 해줄 수 없느냐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역사교육과정 개발 추진위원 20명 중에서 9명이 우리는 그런 부당한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우리나라 헌법이 왜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냐 그런 부당한 요구는 들을 수 없다 해가지고 사표를 냈습니다. 그럼 역사교육과정 개발 추진위원 20명 중에서 9명이면 반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 중에 5명은 공무원들이고 15명이 민간인원인데 그 중에 9명이 그런 부당한 요구를 들을 수 없다고 해가지고 사표를 낸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15명 중에서 9명이면은 그러면은 한 60%는 되지 않느냐? 40%는 우리의 헌법이 자유민주 체제인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아닙니다. 그게 역사교육과정 개발 추진위원을 뽑을 때 그래도 가장 자유민주 체제를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역사학자를 뽑은 게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학계는 90% 이상이 전부 좌파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아니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그런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직도 못 이기고 있습니다. 그 억지 사례로 이제 주체사상을 예를 들면은 주체사상이 뭔지는 대부분 아실 텐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요 사회주인이요 자기 운명의 주인이다. 그래서 우주 만물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틀린 게 있습니까? 여기는 전혀 틀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한테는 그게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그래서 주체사상은 진리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우리 민족의 전통사상인 인내천사상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체사상은 우리 민족이 계속 갖고 있던 인내천사상의 부하이기 때문에 이건 진리다 생각하는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2단계 가면은 뭐라 그러냐? 도대체 인간은 왜 존재하고 사람은 왜 사느냐? 왜 인간이라는 말을 썼다가 사람이라는 말을 쓰고 두 가지 말을 쓰느냐? 북한에서는 인간과 사람을 구별합니다. 인간은 자연적인 존재고 사람은 계육투쟁 이념으로 각성된 인간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2018년도에 이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 개정하려고 그러면서 국민들 용어의 상당 부분을 사람으로 바꾸려고 했던 거를 아시죠?
그 사람이라는 것은 계급 투쟁 의식으로 각성된 인간을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옆길로 좀 됐는데, 그래서 도대체 그 인간은 왜 존재하고 사람은 왜 사느냐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인간은 혁명으로 해서 존재하고 혁명으로 해서 산다 그럽니다. 무슨 인간이 혁명으로 해서 존재하고 혁명으로 해서 살겠습니까? 이런 억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억지로 해놓고 마지막 3단계 가지고 우주 만물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인 사람이 그 사람된 가치를 존중받기 위해서는 신격화된 무료의 존재인 수령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을 했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도 수령 1인 독재 체제를 유지하니까 주체사상이라는 이론을 내세워가지고 이런 혁명기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수령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유도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산주의자들의 네 번째 사기수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는 뭐 괴빌수도 얘기했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반복선전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방송 장악입니다. 제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하다가 쫓겨났는데 왜 그렇게 철저하게 방송 장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공산주의 이념은 이론 이념 자체가 허구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론을 허용하면은 이게 금방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론이 그런 반대의 이론이 국민들한테 도달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방송이나 언론을 장악을 해가지고 그런 자기들한테 불리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고, 또 자기네들 사기를 거짓말이라도 같은 거짓말을 3번, 4번, 10번 하면은 다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 선전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아주 중요한 사기수법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5가지 사기수법을 교묘히 섞어서 이게 지금 전달을 하면은 이 사기에 수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전에 아까 공산주의 당부당 논문을 말씀드렸었는데, 이승만 대통령 같은 그야말로 천재는 이미 1923년도에도 공산주의 선전 이론만 듣고도 이것이 인간의 본성에 반해서 이거는 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도의 천재가 아니면은 우리 사회에서는 뭐 학력이나 지능이나를 따질 것 없이 IQ 뭐 170이든지 또 학력을 뭐 대학원을 다 나오셨든지 상관없이 이 사기수법에 속아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아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념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념교육을 왜 못 받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념교육을 할 만한 강사가 없어서 못 받았는데, 1970년대 후반에 윤홍구 교수님이 공산주의의 허구성과 사기수법을 발견해낸 이후에는 이제 이념교육이 가능해졌습니다. 전 이념교육을 이게 좀 확산 전파되도록 그동안에 이념교육을 많이 해왔습니다. 많이 해왔는데 제가 얘기하고서는 그 다음에 전파가 안 됩니다. 그냥 끝나버려가지고 여태까지 혼자서 이념교육을 하듯이 하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이석구 사무총장님이 수고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강의 몇 번 한 것이 전부 어떻게 책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저걸 읽어주시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공산주의 이념에 속아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더 있으면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예. 그럼 우리 국민들이 왜 그렇게 공산주의 이념에 쉽게 빠져들었나? 특히 1980년대 이후에 우리 대학가에서는 일제히 친북파 및 좌경의식화 학습이 진행이 됐는데 왜 이렇게
젊은 학생들이 지성인이라고 볼 수 있는 대학생들이 제일 먼저 공산주의 이념에 빠져들었나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12 5.18이 일어나고 전두환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거를 뭐 권위주의 정부라고 해도 좋고 군사정부라고 해도 좋습니다. 학생들이 그 권위주의 정부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을 뽑는데 선거가 통일주체 국민을 위해서 간선제로 뽑아서 전두환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학생들이 느끼는 것은 그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엄청난 거부감에다가 국민들이 대통령을 정권을 바꿀 수 없다는 그런 그 좌절감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시기에 빠져 있을 때 이 공산주의자 좌익 세력들이 학생들한테 너희들이 말이 맞다. 현재에서는 절대로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권 교체가 가능하냐? 공산혁명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그 당시 학생들은 이 전두환 정부, 권위주의 정부만 없앨 수 있다 그러면은 악마한테 혼이라도 팔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이념에 막 빠져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그 이념을 조금 공부해가지고 주변에다가 얘기를 해보니까 집에서 아버지도 모르고 뭐 삼촌도 모르고 학교 선배도 모르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공산주의 이론을 따로 배웠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이론이라는 게 아주 허접하고 쓸데없는 건데 아니 그 선배도 모르고 집에 부모도 모르고 이러니까 얘네들이 마치 자기가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선각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가 공산주의자인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이 다른 국민들에게도 그 종교의 혜택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처럼 이 학생들이 이 좋은 이념을 자기 후배들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1982년 불임 사건 때까지 얘네들은 당당히 내놓고 공산주의 이념을 선전선동했습니다. 그런데 불임 사건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이 불임 사건을 변호하면서 그 전에는 세무 전담 변호사였었는데 불임 사건을 변호하면서 인권을 알고 사회를 알고 정치를 알게 돼서 자기를 대통령으로 되게 한 사건이다 해가지고 이 친노 그룹에서는 불임 사건을 아주 신성시합니다. 그런데 불임 사건 재판을 하다 보니까 이 자기가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알리면은 재판을 받는데 불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무현이가 자기 자서전에다 써놓은 게 있습니다. 뭐라고 써놨느냐? 불임 사건 재판을 하는데 판사가 자기를 보고 판사실로 좀 들어와보라고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영감 저놈들 말하는 것 좀 보시오. 저거 완전히 빨갱이들 아닙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노무현이는 판사가 이런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가지고 자기 책에다 써놨는데 그렇게 내놓고 공산주의를 주장하니까 판사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한 소리죠. 그러니까 불임사건 관련자들이 명백히 공산주의자였다는 거는 노무현이가 자기 책에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지금 불임사건 제가 공안검사가 됐어도 여러분들이나 마찬가지로 저는 이념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왜 지금 갑자기 이상한 공부를 한다고 그러는지 그걸 좀 알아보려고 이제 저거 좀 쳐줄래요? 내가 눈이 부셔서 그래요. 불임 사건의 주동자, 일피자
이상록이를 불러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학생들이 왜 갑자기 전국에서 이렇게 의식학습을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답하는 것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검사님은 역사의 발전 법칙도 모르십니까? 역사란 거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관계에서 발전되어 가는 것인데 그래서 원시 공산사회로부터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 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를 거쳐서 곧 공산주의 사회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바뀌면 주역도 바뀌는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공사님한테 조사를 받고 있지만 곧 도래하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공사님을 심판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죠. 그래서 아니 제가 아무리 유물사관을 얘기를 한 건데 저는 뭐 유물사관을 배우지 않고 그걸 했으니까 그래도 그 말에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자네 말대로 그렇게 역사가 공식적으로 발전하는 거라 그러면은 공산주의 사회를 왜 모순이 없겠느냐? 그러면은 공산주의 다음 사회는 누가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아니 아직 공산주의 사회도 완전히 도래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 사회를 논하라는 거는 이건 언어의 유의 아닙니까? 저희들 가지고 장난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도 자네들하고 말장난할 생각 없고 그렇지만 나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살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 내가 공산주의 사회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살아있다 그러면은 자네들 심판을 받아야지 어떻게 했느냐. 그렇지만 지금은 자유민주 체제이고 나는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야 되는 공안검사이기 때문에 자네들이 조사해서 기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이러고서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자인 것을 제가 오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산주의자가 아닌 것을 공산주의자로 인식했다고 오해할 수 있겠습니까? 공산주의 아닌 사람을 공산주의자로 만들었다는 것이 용공조작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1980년대 용공조작이라는 말을 한참 들었습니다. 그런데 용공조작이라는 말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면은 저희가 불임 사건을 수사할 때까지만 해도 이 의식화 학습의 실태를 밝힐 수가 없었어요. 이거를 밝히면은 그 당시 남북 대립이 한참 심한데 대한민국 대학생들이 김일성이를 존경하고 공산주의 사회를 지향한다 그러면은 북한에서 얼마나 기세를 올리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발표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982년 3월 18일 부산 민문학원 방화 사건이 터진 겁니다. 부산 민문학원 방화 사건은 그때까지 발생한 우리나라 공안 사건 중에서 최대의 공안 사건이었고 대한민국 최초의 반미 투쟁 사건이었습니다. 부산 민문학원에 추가리를 합박해서 갖고 들어가가지고 도서관에다가 엎어놓고서는 불질러가지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학생이 하나가 타 죽고 그런데 그것만 또 했으면 모르는데 근처 옥상 빌딩에 올라가가지고 삐라를 2가지를 뿌렸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미국은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만들지 말고 더 이상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만들지 말고 이 땅에서 물러가라. 또 하나는 지금 남한은 북침 준비를 완료했다. 이런 제목이 2가지인 인물을 뿌렸는데 이게 지금 저희만 알고 넘어갈 수 없는 게 이게 삐라를 뿌리니까 그게 다 언론사로 들어가가지고 언론사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 더 이상 저희가 이제 숨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황당한 얘기가 나왔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대학생들이 전국에서 이런 친북 반미 자기의식 학습을 받고 있다. 이걸 알렸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 국민들이나 일반 학부모들이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무리도 아닌 것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미국은 우리가 일제 식민지하에 있을 때 그거를 해방시켜줬고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또 6.25 남침 전쟁이 있었을 때 와가지고 우리를 구해줬고 또 전쟁 이후에 다 굶어 죽게 됐는데 미국에서 식량을 보내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살렸는데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미국을 나가라고 미워할 수 있겠느냐.
거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우리 학생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그런 주장을 했을 리는 없고 이거는 필시 정통성 없는 정부를 옹호하기 위해서 공안검사들이 조작을 해낸 것이다. 그래서 용공조작이라는 게 그때 생긴 겁니다. 근데 그 오해가 언제 풀렸느냐? 1986년쯤 가니까 그 오해가 풀렸습니다. 왜 풀렸느냐? 학생들이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공장 근로자들 의식화시켜가지고 1986년쯤 되니까 막 공산당식 노동계기가 벌어진 겁니다. 그 공장지대에서 사장 부르다가 머리 깎아가지고 드럼통에 넣고 불리고 공장에다가 불 지르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나니까 이건 눈으로 보게 되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학생들이 의식화돼가지고 공장에 의장 취업해가지고 근로자들을 의식화시켜서 그렇다. 그거는 이해를 해요. 그러면은 그 몇 년 전에 학생들이 의식화된 거를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거짓말하는 게 아닌 것을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걸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의식화된 학생들에 의해서 근로자들이 이렇게 의식화됐다는 거는 이제 이해를 해서 하면서 그 전에 학생들이 먼저 의식화되어 있었다는 얘기를 그때 공안검찰이 한 것이 거짓이 아니었구나라고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공안검찰은 여전히 용공조작을 한 것이고 학생들이 이렇게 의식화되고 근로자들이 의식화된 것은 이렇게 사실이고 이게 지금 그 인식에 좀 괴리가 있는 겁니다. 그 용공조작한다는 건 아직도 지금 얘기가 그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근거 없이 용공조작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불임 사건이 이제 재판이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이게 좌익들이 이 공산주의 이념을 교육을 시켜서 좌익 의식화는 시켰는데 이것을 얘네들이 뭣도 모르고 이렇게 공산주의자인 것을 자랑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좌익 세력이 상층부에서 법정 수행 지침이라는 게 내려옵니다. 법정 수행 지침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은 검경에 검거되면은 무조건 묵비권을 행사해라. 그리고 경찰에서 어쩔 수 없이 공산주의자인 것을 자백을 했으면은 검찰에 가서는 전부 고문에 의한 자백이라고 발뺌을 해라. 그리고 검찰에서 자백을 했으면은 법원에 가서 전부 고문에 의한 자백이라고 해라.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자기가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임 사건 이후에는 공산주의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공산주의라는 말을 안 쓰면은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 이념을 버렸겠습니까? 아니겠죠. 너무 점잖으신 분들이라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온 용어가 민중민주주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희 그 수사기관에서는 얘네들이 하는 얘기가 민중민주주의 얘기가 북한의 인민민주주의하고 거의 똑같은데 너희들이 이게 그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인민하고 민중하고 용어가 비슷하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공산주의자로 몰라 그럽니까? 또 용공조작을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1985년에 제가 서울지검으로 전출을 와서 서울지검에서 공안검사를 하고 있는데 고려대학교에서 그 화염병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가지고 경찰에 시켜가지고 그 시위용품을 좀 압수해오라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경찰관이 가가지고 학생회관에 있는 거를 전부 싹 쓸어온 겁니다. 그 안에 뭐 화염병하고 쇠파이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 일보 전진이라는 고대 교지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시용품이 아니니까 가져올 필요도 없는데 뭐 요새 같았으면은 그 영장에 있는 거 외의 걸 가져왔다 그런 건 난리가 났겠죠. 근데
사실은 그 책을 제가 볼 필요도 없었지만 저는 이제 공안 검사를 하면서 학생들이 아는 거는 전부 제가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책을 다 살펴봤어요. 보다 보니까 제목이 이철호 의원의 발언과 민주주의라는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눈이 확 띄어가지고 그걸 보니까 첫 번째가 민족민주주의란 무엇이냐 하고 나오는데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유민주주의는 가짜민주주의다. 왜 가짜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는 전 국민이 주인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전 국민이 다 주인이 될 수 있느냐? 주인이 있으면 종이 있고 지배자가 있으면 피지배자가 있는 것이지 전 국민이 다 주인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거짓말이다. 실제로는 부르주아들이 자기들이 주인이면서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전 국민들이 국민이 주인이다 그러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부르주아가 다른 프롤레타리아에 대해서 독재로는 부르주아 독재고 부르주아가 주인인 부르주아 민주주의다. 그래서 이거는 가짜 민주주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어느 계급이 다른 계급에 대해서 독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소수의 부르주아가 다수의 민중계급에 대해서 독재를 하는 것보다는 다수의 민중계급이 소수의 부르주아 계급에 대해서 독재를 하는 것이 더 민주적이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다 하고 나온 거예요. 그냥 여태까지는 민중민주주의 그러면 저것이 그냥 민주주의 일종,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일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작할 때 자유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다 하고 시작하니까 이거는 자유민주주의를 명백하게 부정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아까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하고 구조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변형된 공산주의라고 제가 또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사람을 두 사람이 그 글의 저자하고 그 일본현지 책을 펴낸 학술부장을 제가 구속하겠다고 대검찰청에다가 통신을 했습니다. 중요한 공안 사건은 미리 대검찰청에 알려야 됩니다. 그냥 혼자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랬더니 대검이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나느냐? 도대체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직접 인지를 한 사례가 없고 더군다나 구속하겠다는 게 그 시끄러운 고대 대학생들 2명을 구속했다 그러니까 대검에서 놀래가지고 저보고 좀 몰라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대검 공안부장을 뵈러 갔더니 그 당시 대검 공안부장님은 최상혁 공안부장님이시고 나중에 법무부 장관도 지내셨는데 이분은 뭐 평생 공안을 하셔가지고 난파가집을 수도 없이 다루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변형된 공산주의 이념에 대해서는 처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민중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데 뭐가 잘못이냐? 여러분들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참 그게 이제 설명을 드렸더니 이해가 들뚱말뚱하니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보험사 말대로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두 사람을 인지해서 구속 기소를 해서 그것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그때부터 민중민주주의가 이적 이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산주의라는 말도 못 쓰고 민중민주주의라는 말도 못 쓰게 됐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 이념을 포기했을까요? 그럴 리는 없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슨 용어를 썼느냐?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진보적 민주주의는 원래 김일성이가 자기네들 인민민주주의를 미화하기 위해서 썼던 용어거든요. 저희는 공안을 했으니까 그걸 알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디서 나타나냐면 통진당 때 나타난 겁니다. 2011년도 여름에 조갑재 대표님하고 서정갑 그 당시 국민행동본부 본부장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부위에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민주노동당 하는 걸 봐라. 저게 지금 북한의 조선노동당하고 뭐가 다르냐. 어떻게 대한민국 국비 지원을 받아가면서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헌법에 정당 해산 제도가 있는데 저것 좀 어떻게 해산시켜 줄 수 없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해서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지고
민주노동당 강령을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민중민주주의라는 말은 안 쓰면서 말은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그 내용은 민중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민중 주권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우리 그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주의인데 국민주권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이거는 해산시킬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근데 이제 그거를 민주노동당에 대해서 정당 해산 심판 청원을 했습니다. 법무부에 대해서 왜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소를 하지 않고 법무부에 청원을 하느냐?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정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회단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 청원을 해서 법무부가 국가 대표자로서 이제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도록 요구를 한 거였는데 그해 이제 12월쯤 되니까 민주노동당이 다른 당하고 합쳐가지고 통진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청원한 건 소용이 없어졌죠. 그래서 닥쳤던 게 지금 쳐다보는 걸로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통진당은 어떻게 나봤더니 통진당도 민주노동당하고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12년 5월 달에 다시 통진당을 상대로 이제 거기다 조금 더 보태가지고 정당 해산 심판 청원을 했죠. 그런데 그 당시 우리 그 애국 진영에서 이명박 대통령한테도 이거 정당 해산 심판을 좀 해달라 여러 번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아니 그런 거 좀 일반 애국단체에서 좀 하지 그걸 왜 그 정부에 대해서 해달라 그러냐. 근데 그거는 일반 단체는 할 수가 없어요. 정부만이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해가 안 돼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러다가 2013년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죠. 그 박근혜 정부는 좀 다르게 치어고서는 다시 그거를 이제 청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청원을 해놓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그 당시 김기춘 실장님이 비서실장 되시기 전에 저를 좀 보자고 그러더니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는 뭐를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통진당 해산, 전교조 법외노조, 또 우리나라 역사교과서 시정 그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지지하니까 김기춘 실장님이 비서실장 발령이 나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좀 자료 좀 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자료를 다 보내드렸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법무부에 지시를 해서 그 당시 이제 장관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었고 그래서 이제 해서 2014년 12월 19일 날 통진당이 정당 해산이 되게 된 거죠. 비서실장님을 그만두고 나서 제가 이제 김준 실장님한테 저희가 애국단체 활동을 10년 가까이 했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없을 뻔했는데 그래도 실장님 덕분에 세 가지가 다 이루어졌잖아요. 통진당 그리고 전교조 법외노조 그리고 국정교과서 만들라고 다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다 들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고맙다고 말씀드렸더니 김인철 실장님이 고검사장 좀 생각을 좀 해보시오. 그게 어떻게 내 힘으로 되는 겁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내 맘대로 했다가 그것이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면은 그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건 다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한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뭐 저로서야 그걸 결심해준 박근혜 대통령이 고맙고 또 그렇게 만들어준 김기춘 실장님 두 분 다 고마운 거죠. 그랬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무슨 결심은 하나도 못하느니 뭐니 하는데 제가 겪은 바로는 그동안에 통진당이니 그 전교조 법외노조 하는 거니 그 교과서 문제니 하나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손을 못 대는 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돼서 이걸 다 세 가지 다 처리해 줬기 때문에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뭐 우유부단하고 뭐 결심을 못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건 완전히 그 거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통진당에서 통진당 해산 심판 결정문에서 나온 게 뭐냐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북한식 사회주의 체계를 지향하지 않는 이념이다. 그래가지고 통진당이 이제 해산 결정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공산주의라는 말도 못 쓰죠. 민중민주주의라는 말도 못 쓰죠.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말도 못 쓰죠. 그럼 그 다음에는 공산주의 이념을 포기했을까요? 뭐라고 다른 말로 바꿨을까요? 다른 말로 바꿨겠죠. 뭐라고 썼겠습니까? 그냥 민주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그냥 민주주의. 지난번에 2018년도에 헌법 개정을 하려고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자유를 깨고 그냥 민주주의로 바꾸려고 그랬죠. 인민민주주의 대신에 그냥 민주주의를 쓰는 것도 지네들 머리로 한 것도 아니에요. 이미 2010년도에 북한에서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북한에서 노동당 규약은 북한 헌법보다 상위 규범입니다. 법체계상. 북한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종전에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 이름을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전략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저희 그 당시 공안을 서던 저희들은 왜 갑자기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을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전략으로 바꿨을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자유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고 인민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인데 뭐 민주주의 얘기할 때마다 인민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민주주의는 그게 바로 인민민주주의지. 그래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을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전략으로 바꾸더라고요. 우리나라 이 좌익 세력들이 그걸 그대로 본다 가지고 이 좌익들은 민주주의면 진짜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헌법 개정하려고 해서 이제 저희가 그래도 악을 쓰고 막아가지고 지금 무산이 됐는데 문제는 뭐 민주주의로 바꾸려고 하는 헌법 개정만 막았으면 되느냐? 헌법 개정을 막았는데 쟤네들은 막무가내로 억지 쓰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서는 헌법은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라는 말 자유를 다 빼버렸습니다. 이미 헌법 개정되기 전에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 다 바꾸고 윤리 교과서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주권을 인민주권으로 바꿔놨어요. 지금 그거는 수정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사실상 정식 헌법 개정에서 공산주의로 인민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헌법이 바꾸는 건 못했어도 이런 편법을 써가지고 사실상 인민민주주의 체계로 지금 가고 있다가 다행히 그래도 윤석열 정부로 바뀌는 바람에 일단은 막아졌습니다. 혹시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됐습니까? 시간이 이 정도면 됐나요? 네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진짜. 우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다음 한 5분 내서 10분 정도 맥시멈 질문하시고 아마 시장들 많이 하실 것 같으니까 끝나는 대로 바로 아침 식사 그다음에 그렇죠? 맞나요? 네. 자 그럼 질문 있으면 네, 박수로 자,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저기 과연 누가 공산주의자인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 혹시 그 이후에 궁금한 게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십니까? 예. 근데 제가 질문하나? 예. 지금 이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 그래서 아마 이런 지금 빈틈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때도 우리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퍼플리즘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퍼플리즘이 아까 말씀한 대로 공산주의자들도 결국 인민들을 일반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받는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잘 쓰고 들어오는데 이 포퓰리즘을 어떻게 막아야 자유민주주의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 포퓰리즘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가 혁명에 성공하면은 너희들한테 너희들을 이 사회의 주인으로 만들어주겠다. 너희들한테 다 주겠다. 능력에 따라 이루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필요한 건 다 주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포퓰리즘이 공산주의까지 가는 사기 수법은 아니지만 일반 국민들을 속이는 사기 수법이죠. 이렇게 많이 해주겠다 그러면 계속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라 거덜나고 많이 못 해주는데 공산주의 가기 직전까지 사기 수법이 포퓰리즘입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나중에 이민들이 가난해지고 그러면 점점 정부에도 기대게 되고 배분만 기다리고 그 이제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공산주의를 가는 수법이기도 합니다. 네. 네. 저기 있전에 문재인이 공산주의라고 하셨는데 네. 문재인이 공산주의라고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시고 이재명이 좌표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좀 보고 싶습니다. 예.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한 거는 이제 이미 재판이 끝나서 제가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뒤로 제가 보니까 문재인이가 그냥 공산주의만 가지고는 이런 식의 통치를 할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쭉 다시 찾아보니까 이거는 명백한 간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로 쓴 책이 대통령이 된 간첩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보셨습니까?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거기에 문재인이가 간첩인 이유를 100가지 사유를 열거했습니다. 가장 간단한 거는 도보다리에서 USB를 김정은이한테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USB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들 궁금해 하는데 정부에서는 밝히질 않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국정상황실장이던 윤건영 의원이 정부에서 숨기는 게 있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그 USB는 지금 통일부에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변에 구조화 변호사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 USB를 좀 보자. 그랬더니 통일부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구조 1항 2호에 해당돼서 그거는 비공개 대상이다. 근데 그 구조 1항 2호가 뭐냐 그러면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 국방, 외교, 통일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현저히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정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가기밀 아닙니까? 그거는 국가안보법 4조 1항 2호에 국가기밀에 해당돼가지고 명백한 간첩이죠. 그래서 간첩인 거는 틀림없고 사실은 그 전부터 이제 간첩이었던 거를 밝히는 내용을 100가지를 써낸 거기다가 써서 놨는데 혹시 가능하시면은 저기 대통령이 된 간첩 한 분만 좀 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3시간이 넘게 정말 큰 열광을 해주셨고요. 정말 그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아주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에 많은 수고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큰 박수로 지도자는 머리가 명석해야 되고 어떤 대통령은 머리는 남에게 밀리고 몸만 튼튼하면 된다 하니까 남이 그 머리를 먼저 순척하니까 나라가 건더박질을 하는데 서울공대 화공과 출신으로 공안검사로 명쾌하게 용어의 혼란 전술에 헤매는 우리 현상에 대해서 아주 큰 분석을 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차제에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황장이 없이
이분이 돌아가기 전에 그분 이제 제가 관여하고 자유인생 모셔 강연회도 하고 김동일 선생에게 잘 읽어서 말년을 의탁했는데 이런 얘기가 붙습니다. 이게 왜 남한의 이념 교육이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아무리 살찐 돼지가 힘이 세고 수백 마리가 있더라도 배고픈 이리 두 마리를 당하지를 못합니다. 이념 교육은 어려서부터 시켜야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짚으시는 겁니까? 김일성이가 보전도 끝나고 도망을 갈 적에 압록강을 건너는데 애매하게 쫓겼다. 도망갈 방법이 없는데 수리탄 따저기 솔방울 따오라고 그래서 솔방울을 던졌더니 수리탄이 돼가지고 터져서 쫓아오는 회적을 만다가 경멸을 했다. 위대한 장군 아니냐? 이게 애들도 코수치는 코믹인데 이걸 아까 그 선생님도 말씀하신 반복교육원에서 계속하게 되면은 예수의 공조가 마찬가지로 신앙이 돼서 이념화가 되는데 이것은 전혀 이념교육 된다고 그래요. 선생님 같은 분들이 그좀 앞장서서 관심가지라고 하던 게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명쾌하게 우리 현재 이념교육이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에 대한 걸 해준 이론가가 없었어요. 우리가 한번 격려 차원에서 다시 한번 박수.